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정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올해는 어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지원책이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신영대 의원께서는 산자부 소속이시니까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죠. 사실은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 그리고 집합 금지를 받았던 업종 이런 데를 중심으로 또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85% 정도 좀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게 초기에는 우리가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의 적극 협조하면서 자긍심까지 가지시면 참아주셨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나 소상 입장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쌓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코로나 극복 이후에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책의 가장 키워드는 양극화 극복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과거의 금융위기랄지 IMF를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역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정말 심해졌어요. 여실하게 보여졌죠. 교육 격차도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교육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상위층은 그대로인데요. 중위층 학생들이 줄었답니다. 다 하위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 학습했던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격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있죠. 뭐 게임방에 이제 게임을 공급해주는 회사랄지 또는 뭐 네이버랄지 카카오 이런 페이 회사들 뭐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배달 업체들 이런 데도 성장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다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들이 올해 2021년도에 모색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당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은 이익 공유제, 초과 이익 공유제. 그래서 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이익을 결국은 좀 어려운 층이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영등포에 LG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본사가 주문을 받아서 찾아가는 것은 자기가 매장에 찾아가게 해서 그 매장의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거든요. 이런 대기업들도 하고 있고 해외 기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익 공유제 필요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예비 교사도 많이 있기도 하고 교대 4대를 졸업하고 지금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 온라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그런 교육 격차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지원도 필요할 거 생각하고요. 네네. 또 주거 환경도 좀 많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각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또 필요할 거고 해서 지금 2021년도에 방역 이후의 민생과 경제 대책은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과 예산들을 집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는 또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소상공인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재난지원금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이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명령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 저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6일 날 제가 몇몇 소상공인들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그 요지는 그겁니다. 헌법을 보면은 재산권의 제한을 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고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의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감염병 관리법을 보면은요,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보상 규정은 있더라도 그거와 관련한 보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3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운운하기 전에 저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또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든 다음에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기관에 계시니까.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 재원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하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좀 깎을 필요가 있다.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위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원칙은 보편 지급을 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좀 쓴소리를 한다면 아까 저는 신영대 의원 말에 상당 부분 많은 걸 공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면 OECD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국가 채무 현황이 우리나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저는 현재 국가의 전 에너지를 집중해서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코로나19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또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것들을 지원하는 것.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예외 없는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예. 이것들이 전 국민이 똘똘똘 뭉쳐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있게 만들면서 정말 양극화 문제 또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을 택할 때만이 저는 뭔가 국가가 분열하고 또 그 어떤 작은 논쟁에 시달리면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원칙을 얘기한다면 보편적 일괄직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지원의 규모를 타산해 봤을 때 어렵다면 상위 20% 부자들에게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줄일 수는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소득이 는 업종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소득이 는 업종이라든가 또 일부 어떤 계층에게는 나중에 그 소득 정산을 통해서 환수받는 네. 그런 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저는 민생에 투입함으로써 저는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 소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다른 의견은 특별하게 없고요. 예. 확대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고, 제가 저희 그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뭐 방송한 적도 있었는데,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 저희가 그 소비에 쓰여지고 환전된 비율이 99.8%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여지고 환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자료에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이 또 지급이 된다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소장님께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네, 계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이번에는 신영대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십니다. 네, 예, 대변인이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 요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국회에 된 다음에 가장 피하고 싶은 당직이 대변인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 지역구의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대변인이 되게 되면 지역구 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대변인은 어쨌든 좀 날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성격이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변인만큼은 좀 당직에서 피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당직이 초선 의원이 맡은 당직이라고 보면 이러면 조직 사무부총장 정도 이런 정도는 좀 한번 뭐 저한테 제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날 그 당 대표로 확정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이낙연 대표께서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허걱하고 네. 내 실제 당 대표 선거 제가 못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전화가 오셨길래 제가 그냥 그냥 얼떨결에 수락을 해가지고요. 대변인 네. 했는데 실제 좀 이런 공수처법 통과의 과정이랄지 여야 간의 어떤 공방의 과정들에서 그래도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또 당 지도부에서 좀 여러 가지 격려와 칭찬 받고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이 된 배경과 더불어서 본인의 어떤 대변까지도 하고 계신 신영대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그 지역구 주민들께서 좀 어떤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안을 또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또 세울 것인지 계획도 갖고 계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주 갑지역은 전주 시내에서 발전하는 동네가 아니고요.
구도심 지역이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핵심적인 사안이 역시 구도심권의 재생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낡고 오래된 네. 그런 또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이 뭐 하루아침에 막 신도시처럼 변화되지는 않지만 구도심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 이제 인우동, 노송동 지역에 한 350억 정도. 또 팔복동 지역에는 저희 이제 지역이 아닌데 그쪽도 워낙 또 낙후돼서 550억 정도의 도심 재생 사업을 마련해서 네. 최소한 이 구도심 지역이 자꾸 그냥 몰려버리는 지역이 아니라 거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핵심적인 거고 큰 정책 차원에서도 제2차 혁신도시 시즌2 사업도 혁신도시 기존에 발전하는 혁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시즌2만큼은 구도심으로 왜냐하면 구도심의 장점은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억에 드는 어떤 인프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훨씬 더 용이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거점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연할 수가 있겠군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한옥마을 지역이 또 저희 지역인데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또 한옥마을입니다. 어제도 뭐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좀 더 또 다른 의미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한옥마을은 단순히 한옥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산 하나를 두고 있는 그 아중리의 호수를 좀 더 랜드마크처럼 개발해야 된다면 예. 쌍두반자처럼 전주 구도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아중 저수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프로젝트 준비에 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영대 의원께서는 대변인 하시면서 지역구에 좀 뭔가 소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주변에서 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회입니다. 네, 지역구의 그렇죠. 예.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 그 첫 번째로 최근 SK가 2.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심지어 그래요. 그거 진짜 하는 거냐고. 이게 100%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수산강 태양광 200메가를 제공하는 이런 제공의 대가로 이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진행은 100%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작년에 추진했던 그 군산 일자리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명신이 그 중국에 있는 회사와 중국에 있는 회사가 어려지면서 명신이 가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걸 좀 군산의 일자리 사업으로 예. 추진하는 것, 실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잘 될 겁니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요즘은 근데 새만금 산단 쪽에 자꾸 관심이 올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 산단에서 일하신 분들은 섭섭해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산단 대교주 사업 공모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에 아마 선정되면 한 700에서 80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9개 정도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산단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조선업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 좀 도에서 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수 목적수 선진화단지 그리고 해군 정비창이랄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을 함께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수 목적수 선진화단지 현재 준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예. 이것 좀 잘 만들어지면 올 연말부터 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해서 네. 과거에 허물어졌던 전통적 제조업을 복구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그린 에너지, 그린 뉴딜 사업들을 착실히 준비하는 걸 통해서 가면 아마 2호 사업으로 한 20, 30년 정도의 군산의 전라북도의 산업의 미래는 형성될 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 자신 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구도시 확산 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신은영대 의원께서는 재생에너지와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의 고정 패널께서는 이거 이외에 정말 이 전라북도 현안 쪽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쏟아 부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는 크게 저출산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뭐 도지사 그다음에 각 그 기초 지자체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공부를 시켰던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의 교육 문제는 사실은 매우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지로 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아서 더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올해 13일 날 농민공익수당 전담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농가당 그 수당이 좀 인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가가 아니라 농민당 지급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좀 전북에서 농도 전북으로서 좀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현안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영대 또 김윤덕 국회의원 두 분께 올해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하는 뭐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그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요기요가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있죠.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커머스가 점점 발전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상거래 질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법안들 추진하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배달 민족 항목에 보면 비마트, 요기요 항목이 요마트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을 보면 여기에 그 볼펜 한 자루도 배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배달 민족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편의점이랄지 이런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죠. 배달을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편의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배달 중개 플랫폼이 자꾸 이제 제조의 영역과 어떤 판매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려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런 상생법 개정안을 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나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지만 실제 그런 비마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을 제조하지 말란 법이었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렇군요. 그런 과도하게 어떤 편의점 기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기존의 사업 영역에 있었던 분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이런 상생법 개정안 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비마트랄지 이런 데서 노비가 심하네요.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압박이 심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제보거리를 하나 좀 주신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김인덕 의원님께서는요? 현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인재 채용이 30%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이 이전된 그 지역 인재로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 이 기업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충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지역 인재 30%에다가 전체 지방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방 인력의 20%를 채용시키자라고 하면 그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생기는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또 전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 인재 채용 30% 더하기 비수도권 인재 추가 20% 채용 법안을 준비해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에서 공부한 이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예. 그 지역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해서 정착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시키겠다. 그럼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인재의 풀을 만드는데 네. 좀 역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사천리는 신년 대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대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삶에 스며드는 정말 실질적인 움직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